그래. 어. 이제 그런 게 막 국민들이 이제 다 상식이 된 거야? 어. 지금 옛날에는 여당, 야당을 싸잡아서 막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딱 언론의 논조가 잘못돼 있다라고 이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소름이 끼쳐. 어. 야, 진짜 우리 국민들이,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구나. 어. 아니, 정말 너무 다르다니까? 내가 방송 10년이야. 10년 전엔 택도 없었고, 솔직히 12년까지도 내가 외쳐도 내 말 안 들었다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해졌지? 아니, 내 방송을 그 사람들 다 보겠냐고. 어? 아, 솔직히 얘기했고,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쵸? 예. 진짜 이 밭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거의 뭐 댓글을 보면 내가 달았나 싶은 거야. 나는 아이디가 없는데, 이거 내가 다른 거야? 그런 댓글들이 보여. 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 내가 이번에 굉장히 반가웠던 기사가 지난 총선에 가장 투표 참여율이 증가한 게 30대라며.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더민주가 일당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30대 투표율 증가였다. 너무 막 감동이었어. 막 소름이 막 끼친 거야. 막 너무 짜릿짜릿한. 아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20, 30대가 투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다며.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원인이 뭐냐? 물론 고령층도 투표를 많이 했어. 근데 그 고령층이 새누리를 안 찍은 거야. 새누리를 안 찍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20, 30대가 전략 투표한 거. 예. 20, 30대가 전략 투표했다라는 그 결과. 예. 너무 짜릿했어. 이런 게 쾌감이구나. 예. 2030, 근데 되게 또 부정적으로 2030의 투표율이 늘었지만 6070이 미래를 결정했다. 저렇게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봐. 이번에 6070도요. 우리 동네 6070들은, 그러니까 소위 적어도 중학교 이상 졸업한 6070들은 새누리 안 찍었어. 예. 우리 동네에서 언제나 새누리만 찍어왔던 6070들이 이번에 안 찍었다니까? 예. 그 수도권에서 그 더민주와 이 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건, 이거는 6070도 그렇게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어. 예. 저희 아빠도 새누리에서 더민주로 갈아타심.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6070들이 뭘 느끼냐? 이 사람들은 감으로 아는 거야. 누가 이길 건지. 실제로 지금 6070들이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고 이명박 찍은 사람들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6070들이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고 그 다음에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 6070들은요. 살기 위해서 이 정치하고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야. 살아보니까. 그래서 될 놈한테 힘을 주는 사람들이야. 예. 될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6070이야. 그래서 여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찍었던 6070들이 새누리당을 찍었던 이유는 새누리당이 옳고 좋아서 찍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잡을 거라는 걸 알아서 찍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새누리당을 버렸다고. 왜? 박근혜한테 너무 실망한 거야. 이명박한테 진짜 그 사람들 쌍욕을 했거든. 사기꾼이라면서 막 진짜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했어. 그래놓고 박근혜는 적어도 원칙 있는 정치를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6070들은 원칙을 중시해. 응. 원칙을 중시하고 대의를 중시하고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의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야. 6070이. 우리가 6070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노년층은 아주 잘못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6070들이 소위 진짜 합리적 보수야. 6070들이 합리적 보수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배경이 어땠냐, 사회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박정희 영향받고 전두환 영향받고 이승만 영향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게 박정희였어. 박정희 시대에는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문화였다니까. 그때 지금의 이 6070들은 거기 충성했던 사람들이야. 준법,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면서 살았던 합리적인 보수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가 그렇게 여대생 끼고 양주 마시다가 뒤졌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어. 그 다음에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3%가 김대중, 김영삼을 찍었던 거라고. 노태우가 받은 표가 38%밖에 안 돼요. 더 많은 숫자가 김대중, 김영삼을 선택했어. 6070의 더 많은 다수가. 그때 87년에 지금 2030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막 태어났어도 투표권 없었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87년도에 국민 87%가 투표를 했어. 그 중에 노태우를 찍은 건 38%밖에 없어. 나머지 53%가 김대중과 김영삼을 선택했다고. 그 누구겠냐고. 그 사람들이 지금 6070이야. 6070이 그 시절에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도 별거 아니네.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 먹고 살 것 같아서 그 될만하니까 찍어주면서 기대한 거야. 근데 여전히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돌아선 거야. 시발 나는 맨날 가난한 자영업자야. 나는 실업했어. 그 다음에 명예퇴직했고 실업했고 자영업을 차렸는데 망했어. 김대중 노무현이 민주주의자는 유능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치다 그러면서 이명박을 찍어준 거야. 근데 이명박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그래놓고 자기의 재산이 더 줄었어. 실제로 6070이 이명박을 찍었던 건 이명박을 찍으면 적어도 내 재산이라도 지켜줄 줄 알고 찍어준 거야. 그런데 본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야. 본인이 빚더미 안고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었어. 씨발 뭐야. 그러면은 민주 세력도 아니고 보니까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못한 거야. 우리 6070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노무현보다 못하다는 거였어. 기억나요? 이명박 말기가 돼갖고 2011년 정도 되면 차라리 노무현 때가 낫다고. 저녁 때 이렇게 그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욕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차라리 노무현이 낫다고 그러고 욕을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야당의 공약을 훔친 거야. 야당의 공약을 훔쳐서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 이 6070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차라리 박정희 때는 질서가 있었다. 사실 6070이 박근혜 찍은 이유는요, 딱 하나였어요.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때 잘 살긴 했어.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너무 무질서했다. 너무 시끄럽고 무질서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박정희 때 우리가 이승만 때보다 먹고 살게 됐지. 그 다음에 질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할아버지들이 6070 할아버지는 아니죠. 6070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박근혜를 찍어주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될 거다. 그거였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노무현 때는 너무 자유롭다 못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었지만 이명박보다는 잘 살았지만 노무현 때는 너무나 소란스러웠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찍어준 거예요. 6070이. 그런데 딱 찍어놓고 보니까 박근혜가 바보야. 이렇게 바보인지 몰랐어. 적어도 2013년까지는 6070이 그래도 믿어줬어요. 6070이 진짜 2013년까지는 그래도 믿어줬다니까. 너무 초기부터 왜 그러냐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찍었다. 이러면서 막 밀어준 거야. 진짜 13년 분위기 그랬어. 근데 14년에 세월호가 터졌어. 근데 세월호가 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6070들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막 심하게 박근혜를 비판하지 않았어. 근데 6070이 결정적으로 돌아섰던 건 유병헌 시신 보고. 유병헌의 시신을 막 유병헌이라고 우겼잖아, 방송에서. 근데 그걸 보고 6070이 확 돌아선 거야. 씨발, 우리를 등신으로 아나 이러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 6070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김기춘이가 구원파를 3번 팔았어. 김기춘이가 90년대 한 번, 하여튼 뭐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해가지고 벌써 2번인가 크게 80년대 90년대에서 2번을 크게 팔았어. 김기춘이 박정희 전두환 때 크게 2번을 김기춘이 팔아먹었고, 그때마다 뭐 오대양 사건이니 구원파 사건이니 국민들이 힘을 몰아준 거야. 그러니까 6070이 김기춘 세력에게 힘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뻔히 내려다 보이는 밭에다가 그 썩은 시체 갖다 놓고선 이게 유병헌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솔직히 난 믿는다 그랬어. 나는 유병헌이라고 믿는다 그랬다니까. 안경을 늘 쓰는 사람이지만 시체가 그렇게 다 썩을 지경이지만 깨끗한 안경이 발견된 것도 나는 다 믿었어. 그리고 이렇게 그 전단지에 나온 키보다, 원래 누우면 이렇게 사람 키가 늘어나지만 전단지에 나온 키보다 시신의 키가 줄어들었지만 나는 믿었다니까. 유병헌의 그 금리빨이 이렇게 아래 위로 4개씩이었다는데 한꺼번에 8개가 발견돼도 나는 믿었어. 아니, 너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어볼까봐 나는 일단 믿었다니까. 그런데 6070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예. 6070은 거기서 자존심 확 상해버린 거야. 이것들이 우리 국민을 등신으로 하나? 그때부터 의혹이 파고들기 시작했어. 아니, 싹트기 시작했어. 야, 여러분, 지금 중계방에 나타났어요. 예. 이 얘기 하니까 6070이 어떻게 돌아서게 됐는지를 얘기하니까 중계방에서 하나 난동을 피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인증해주는 거죠. 아이 자식, 참 고맙게 시리 말이야. 또 이때 또 시기적절하게 인증해주고 지랄이야. 아, 복 받을 거야. 중계방에서 난동 피우다가 그 작살난 그 우리 요원, 복 받을 거야. 고마워. 나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네가 난동 부리니까 얘 확신이 쓴다 얘. 그래서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야. 요원과 망치는 공생관계라니까. 막 소설 쓰고 자빠졌네. 내가 제대로 찍었구나. 뭐 이런 거. 노무현 이렇게 쓰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확신이 들어. 애썼어. 갈 길을 가. 그래서 좌우지간. 또 누구야 이때 또. 아이씨. 이때 왜 또 잘못 걸린 전화가 오고 지랄이야. 릴렉스. 릴렉스. 자, 하여간 그래서 6070을요. 예. 지금 이제 젊은 세대인 척 하면서, 아니, 소위 젊은 세대들이 6070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6070은요, 최선을 다해 사는 세대예요. 그 6070 세대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모욕을 하면 안 돼. 그 6070은 정말 생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야. 정말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야? 권력의 흐름을 알아. 권력의 기운을 알아. 그들이 더민주를 선택했다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이라고 봤단 얘기야. 근데 계속해서 6070을 욕하는 분위기, 비난하는 분위기는 누가 만드는 걸까?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유리한 거야. 6070을 돌아서게 해서, 젊은이들이 6070을 욕하게 해서 2030하고 6070을 싸움을 붙여서 6070표를 가져가겠다.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6070을 싸잡아 비난하는, 물론 6070 중에 35%는 절대 안 변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박정희가 신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6070 35%는 죽어도 안 변해. 그러나 정상적인 6070들은 변해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잖아.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6070이 제일 투표 많이 했어. 그렇잖아.
6070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금 2030보다 6070 숫자가 더 많다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투표했는데 어떻게 됐어? 새누리당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6070도 변심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상식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 투표에서 2030의 절대 숫자보다 6070 절대 숫자가 많아. 유권자 숫자가 더 많다니까. 6070의 세대들이 80%가 투표했어.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더민주가 일당했잖아. 더민주가 일당됐고, 그 다음에 야권이 150석 이상, 160석을 차지한 거 아니야. 그쵸? 160석? 160 몇 석을 차지한 거 아니야. 이건 6070이 새누리 안 찍어줬다는 얘기야. 그게 결론이야. 근데 왜 6070을 싸잡아 욕해? 왜 6070을 싸잡아 욕하지? 예. 6070은 생존을 위해서 될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새누리는 텄다는 걸 아는 거야. 왜? 이명박은 워낙 본데 없는 사기꾼이라고 봤어. 근데 박근혜는 그래도 왕족이라고 생각한 거야.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이게 박정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분명해. 6070은 박정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을 거다. 그리고 박정희는 개차반이었을지 몰라도 유경수가 딸을 잘 키웠을 거다. 그게 있었어. 물어봐. 6070한테는 박근혜를 아버지는 개차반이었어도 유경수가 제대로 키웠을 거다.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 때 정서가 그랬어. 박근혜는 유경수의 현신이라고 봤지 박정희의 현신이라고 안 봤어. 지금 6070들이 박근혜를 찍었던 건요, 박정희를 믿고 찍은 게 아니라 유경수에 대한 기억으로 찍은 거야. 박근혜가 막 그 왕대가리 그 뭐라래 올림머리하고 계속 유경수 어필을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 유경수 어필을 계속 했던 게 그 유경수에 대한 향수,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요, 소위 이제 유경수가 총 맞을 때 명성황후 생각했다니까 사람들이. 명성황후에 대한 분노인 것처럼 그 박근혜에 대한 애착에는 유경수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어. 그 뭐라 그러나 연민? 그때 유경수가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박정희를 유경수가 그 내조를 잘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그런 분위기. 내 어린 시절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랬어. 박정희는 개차반인데 유경수가 다 내조를 잘해서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거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술 먹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유경수를 막 띄웠어. 그런데 유경수가 죽었어. 유경수가 죽었을 때 전부 다 문세광이 죽였다고 했지만 한쪽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 사실은 유경수가 박정희랑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 유경수랑 박정희가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박정희가 제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어른들이 얘기했었어.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경수가 제대로 키웠고, 그러니까 환상인 거지. 성품은 유경수를 닮고 능력은 박정희를 닮아서 박정희와 같은 카리스마에 유경수에 같은 인품을 지닌 그래서 유능한 정치,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제, 안정적인 정치, 이런 걸 기대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대까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내가 48세인데 내 윗선배들 중에 소위 대학을 다닌 선배들이 아니면 그렇게 이미지를 받았다니까. 그렇게 훈련받았어. 여러분 부모님이 망치 부인이 하는 얘기 똑같이 했다. 손 들어봐봐. 아니면 본인이 6070인데, 본인이 6070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다. 손.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시대에 그렇게 이미지가 낙인 찍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유경수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데, 박정희가 죽었을 때 분위기는 공포였어. 불안과 공포였는데 유경수가 죽었을 때 국민들이 진짜 슬퍼했어요. 왜냐? 그 유경수가 옷도 그렇게 화려한 색깔을 안 입었어. 물론 알 수 없지.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 어떻게 보면 유경수는 이순자 때문에 더 부각됐어. 왜냐면 이순자는 맨날 색깔 옷을 입고 나왔어. 칼라 텔레비전이니까. 이순자는 칼라 텔레비전 시대라서 한복을 입으면 색깔이 다 나왔어. 근데 유경수는 맨날 그 흰색 한복을 입은 걸로 보인 거야. 그래갖고 검소의 상징. 검소하고 너무나 현모양처인 것처럼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이순자는 칼라 텔레비전이라서 옷 색깔이 다 보인 거고, 박근혜도 봐봐. 여러분, 박근혜 옷도요, 흑백으로 처리했으면 그렇게 색깔 옷 입은지 몰라. 박근혜도 그게 그렇게 색깔 옷, 뭐 흑백으로 처리했으면 걔가 그렇게 색깔 옷 많은지 모른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유경수가 그렇게 흰색, 연한색 한복 그렇게 검소하게 입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뭘 보고 배웠겠어? 박근혜가 지 엄마 보고 배웠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기대가 있었어. 어머, 박근혜 하는 짓 봐봐. 야, 나쁜 것만 배웠어. 지 아버지 꼬장 부리는 거, 지 엄마 머리 올리는 거, 나쁜 것만 배운 거야 얘가. 능력은 없어. 정치라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맨 십상시가 어떠니, 만만해가 어떠니, 문고리를 잡고 흔드니, 노인들이 막 때로 몰려갔다가 몰려오고 난리가 아니고, 막 별장 성접대 얼굴이 딱 나오질 않나. 막 미국 가갖고 빤스 뱉고 덤볐다가 막 드러나지를 않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거기다 엽기 범죄는 또 왜 그렇게 많아. 그러더만 경제 철저히 말아먹은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 이정현이는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최경환이는 굉장히 빨리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 이유가 뭘까? 이정현이는 버티고 있는데 최경환이는 아주 빨리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 이유가 뭘까? 쥐가 말아먹은 경제, 이게 이슈가 되면 내년 대선에 치명적이거든. 최경환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 그러면 이 서별관회의 문건이 계속 회자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초이노믹스라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실패가 계속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경제정책 실패라는 게 내년에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때 김종인이가 계속 경제민주화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권정당 얘기하면서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를 막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철저히 김종인 얘기 뉴스에 안 나와. 김종인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라디오 뉴스에서, CBS에서도 한마디도 안 해. 야, 놀랬어. 날마다 이정현 얘기는 하면서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손석희 선생님 뉴스에 나왔나? 거기서도 내가 못 봤어. 김종인이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예. 네. 기사 제목만 읽고 경제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줄 착각했어요. 박근혜가 사과할 수가 있냐고. 예. 자, 좌우지간. 그러니까 최경환이가 빨리 당권 경쟁에서 빠진 이유는 서별관 회의에다가 더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덮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별관 회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서별관 회의의 문건을 잡아야 된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4조 3천억을 대우조선 하나에다 쏟아부었어. 이것들이 5조 원대 가짜 장부를 들이댔다는 거 알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싹 묻고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거야. 지금 지진 얘기로 막 덮고 있잖아.
지진 얘기로 덮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대우조선에서 5조 원이나 분식회계, 여기서 분식회계가 뭐냐? 이 분이 밀가루 분자에 그 식이 뭐더라? 꾸밀식, 가식적인 할 때 식자야. 그래서 이게 분칠해서 꾸몄다는 거야. 분칠을 해서 꾸몄다는 얘기. 한마디로 가짜 장부야. 그 가짜 장부의 규모가 얼마냐? 가짜 장부의 규모가 5조 원이야. 대우조선으로 쏟아부은 돈에 5조 원을 이 새끼들이 빼돌렸다고. 가짜 장부의 규모가 5조 원이었어. 그런데 그런 가짜 장부를 만든 대우조선에 4조 3천억 국민의 혈세를 더 투입해라. 그게 최경환과 서별관 회의야. 4조 6천억.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이 박근혜 경제팀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아이씨 또 다운됐네. 예. 사실 최경환이 키맨이야. 무슨 키맨? 이 최경환이가 이명박 때 모든 경제 비리의 주범이었어. 이명박이 먹튀할 때 그거 장관하면서 그거 다 서포트해준 게 최경환이야. 그 능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 돼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말아먹은 최고 책임자야. 경제부총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경환이가 키맨이야. 그 최경환의 경제정책 실패, 그 중에서 대놓고 이번에 밝혀진 대우조선의 5조 원대 분식회계를, 5조 원대 가짜 장부를, 그러니까 빼돌렸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5조 원을 빼돌린 대우조선에다가 그걸 알면서 4조 6천억을 더 꽂은 거야. 더 투입하라고 그런 거야. 이유가 뭐냐? 대우조선에 가서 일한 새끼들이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그걸 뭐라 그래? 관피아들이야. 박근혜 이명박 세력의 관피아들이 대우조선에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새끼들이 수십억씩 연봉 챙겨 먹는 거 그거 뻔히 알면서 거기 돈 보내준 거야. 박근혜 낙하산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한마디로 이 관피아들이 대우조선에 가서 한 자리씩들 다 차지하고 그놈들 먹여 살리느라고 국민 세금 4조 6천억을 또 꽂아준 거야. 5조 원대 가짜 장부인 거 알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금 돈 없다고 아이들 보육료 가지고 지랄 연병하고 있잖아. 누리과정이니, 그 누리과정 말고 이번에 문제된 건 뭐였지? 맞춤형 보육이니, 누리과정이니 맞춤형 보육이니 지금 막 그 일선 가정에서는 돈 10만 원에 죽고 살아. 그런데 4조 6천억을 이명박 박근혜의 낙하산들한테 그거 수십억씩 연봉으로 뿌려준 거야. 알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 서별관회의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서별관회의의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건 분노해서 이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만약에 프랑스에서 그랬으면 대통령궁에 불 지를 문제야. 대통령궁에 불 지를 문제라고. 우리 국민들이 착하니까 참아주는 거야. 근데 이건 착하게 참을 문제가 아니죠. 이건 반드시 선거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선거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야.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분명히 실패했어. 국민 세금을, 대우조선 하나에 4조 6천원을 꽂았으면 나머지에겐 얼마를 꽂았겠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명박 때 우리 국민연금,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이명박 때
소위 삼성이니 현대니 LG니 그 주식값 다 떠받쳐 준 거 아니야. 롯데니 거기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투자 다 해준 거 아니야. 국민연금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국민연금을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왜? 지금 대재벌들 자기네들 모여갖고 회의했잖아. 찾아봐요. 지금 위기다. 한마디로 손 놓겠다는 얘기야. 얘네 지금 지네 긴축하겠다는 얘기야. 지네 대가리들만, 오너들만 먹고 살겠다 이거야.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자르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 주식에다가 쏟아부은 국민연금 어떡할 거냐고. 누가 물어내냐고. 이명박을 잡아다 포를 떠야 된다니까? 이명박을 잡아다가 그 책임을 지게 해야 돼. 그 돈 다 물어내라. 국민연금에서 대기업에다 투자한 거 그거 다 물어내라고 해야 돼. 박근혜 누구에게도 최경환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해야 돼. 어디 그게 지가 국회의원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감옥 가야 될 문제야.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다가오는 대선에 할 수 있는 문제야. 예. 다가오는 대선이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서별관 회의가 되게 중요한, 박근혜에게 씻을 수 없는, 이건 족쇄가 된 거지. 근데 얘네들이 지네들 이제 당권 경쟁하는데 이걸 깐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지네들은 다른 뉴스로 무슨 무슨 미국에 간 야구 선수 성폭행 문제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야, 근데 그 밑에도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난 진짜 너무 무서워. 성폭행 뉴스마다 댓글에 이번엔 또 뭐를 덮으려고. 아니 막 짠 듯이 나와. 성폭행 뉴스가 나오니까 이번엔 또 뭐를 덮으려고. 예. 박유천 화장실 뉴스 밑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덮고 싶은 거니? 갑자기 잠깐만. 혹시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동영상 뉴스 올라온 거 없어요? 영상 뉴스 혹시 저기 그 뭐지? 자백에 대해서 볼만한 아니다. 요거 보자. 네, 구조조정 어려운 작업인데 그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많이 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별관 회의가 지금 많은데 이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총리께서는 위법적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총리님, 부총리께서 답변을 앞선 질문에서 드렸습니다만은 그 법 시행령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에서 그런 회의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어요. 그렇게 없다고 단정지면 안 됩니다. 회의 자료 있고 필요하면 그 회의 자료는 만약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비밀 자료로 묶어야죠. 사실 대외비 관리도 문제지만 1급, 2급, 3급으로 묶어서 일정 기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그 정보의 관리 또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대구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회의 자료 일부가 공개됐는데 보셨습니까? 보도만 아침에 봤습니다. 금융위원회 해명 자료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근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거니와 출처가 명확치 않은 자료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죠. 이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만약에 서별관 회의에서 이 자료 그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자료를. 서별관회에서 회의했습니다. 이 자료를 했죠? 그 자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는 저도 처음 봅니다. 소위 얘기하는 경제현안회의, 우리가 약칭 그 일명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회의, 당시에 10월 22일 날 이 회의 자료과 한 거 아닙니까? 서별관회의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비공식 비공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저는 처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후에 금융위원회 자료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모든 책임을 위원장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 다 지실 용의가 있으세요? 의원님께서 입수하신 자료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고 계신 자료는 제가 처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실제 서별관에서 논의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출처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PPT 보세요. 경제현안회의 10월 22일 날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저 목차를 보셔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별관 회의가 단순한 협의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경환 부총리,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임종영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 등 6명의 장관급 관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장이 같이 왔고요. 이 자리에. 그래서 10월 22일 날 회의하고 10월 23일 날 당초 이것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그런데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펄펄 뜁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징구서를 이에 대한 가져오라고 해서 그 징구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징구서 받는 동안 허겁지겁 산업은행 실무자가 대우조선 갔다 오면서 일주일간 수련됩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29일 날 산업은행이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그 일정대로 이렇게 수련대로 갑니다. 모양새는 산업은행, 소위 얘기해서 채권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냥 비공식 회의,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경제부총리하고 경제수석,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냥 브레인스토밍이 됩니까? 그게 네. 맞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자체가 정확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22일 서별관 회의가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우의 최종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정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것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정상화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협의된 내용을 서별관회의에 논의 안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의 회의에서 의견이 교환되기를 자국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 지원을 먼저 실행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타이밍이 안 맞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이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노조에서도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그 안건에는 23일쯤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26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며칠 늦어진 겁니다.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 분식에 대해서 이미 이 내용에서 이게 대우조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식회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타이틀이 회계 분식 의혹입니다. 자, 회계 분식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채권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 전문가시니까
분식회계의 규모를 알고 지원을 할지, 얼마를 넣으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분식 규모를 모르는데 먼저 지원을 합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회계 장부, 회계 자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7월 달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을 해서 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실사도 믿을 수 없다 해서, 아니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다시 검증하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가지고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즉 분식의 의혹이 있는 그 수치를 기초로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를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실사 저는 과정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분식의 우려가 있다면 이거를 지원하기 전에 그 분식에 대해서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지원할지 안 할지, 이걸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실사를 왜 한 바뀌었냐는 거예요, 순서가. 이미 지원 결정하고 돈을 넣기로 결정하고 분식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가서 1월 달에 가서 발표가 분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저희가 실사를 위해서 대우조선이 과연 정말 어떤 상태냐, 지금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대로의 상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3개월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실사 나온 결과가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PPT를 봅시다. 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예. 이 PPT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러한 이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자료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3안 국책금융 주도로 정상화해야 된다. 국책금융기관 정상화에 불가피, 이 결론을 내립니다. 서별관 회의에서 경제현안 회의를 하신 분들은 이 방침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과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분식회계의 의혹에 관한 것도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채권단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감독기관이자 그리고 그 기관들은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왜냐, 당시의 대우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해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또 마땅히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별관 회의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의를 하지 말라고 계속 하신다면은 관계부처 간에 혹은 관계기관 간에 어떻게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국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들이 언제부터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아까 했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정부 부처에서 있어봐서 그런 회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의록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 예,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련 법규를 따져서 정부의 모든 회의는요, 그 정도 장관급 분이 3분 이상 모였는데 비공식 회의와 비공개 회의는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 회의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비밀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기록을 안 남기면 그게 결정적인, 여러분들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로 국민 세금을 몇 조 원씩 모르겠어요. 쓰면서 씨발 그거를 무슨 이 서별관 회의 문제는 블랙박스 속에 숨었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정책 당국자들이.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자기 재임 기간 중에만 이런 핵폭탄이 터지지 않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숨은 거예요. 선거 앞두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너무나 뭐야. 떠들썩한 지금도 유가족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이거 뭐지, 이거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신은 그런 이제 목숨을 끄는 검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다룰 때가 아니니까, 지금 다룰 때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지금 서별관 회의를 지네들이 이렇게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네들이 회의를 유지한 이유가 뭐 자유롭고 뭐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였다. 지랄 연병이
창궐을 했어요. 예. 국민 세금을 몇 조 원씩을 지들 멋대로 결정하는데 그걸 증거도 안 남기고 근거도 안 남기고 기록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서별관 회의록 미작성은 법률 위반이다. 당연하죠. 국민의 세금을 어디다 쓸지 누가 결정했는지는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지네들이 멋대로 운영을 해놓고, 한마디로 무식한 새끼들이 모여갖고 지들 멋대로 운행해놓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기록을 안 남긴 거 아니야. 예. 국민 세금, 지네들 돈이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네 용돈 뜯어가지고 아니면 지네 부동산 팔아서 투자하는 거면 기록을 왜 남겨?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남겨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 새끼들이 지네들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알았으면 했겠냐고. 지네 부동산 팔아서 돈 내라 그러면 그런 투자 했겠어? 국민 세금 알기를 진짜 똥으로 하니까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예. 감리 미룬 금융당국, 대우조선 해양의 낙하산 파워에 눌렸나? 하여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소위 대우조선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뿌리 내렸고 그것들이 돈을 계속 요구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준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겠다는 거 아니야. 최고 책임자가 져야지 뭐. 그죠?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지. 그지? 예. 그 1조 원이 얼마냐 사람들이 잘 몰라. 사실 우리가 1조 원이라는 돈을 언제 만져봤겠어. 우린 평생 1억을, 솔직히 1억 원을요, 집을 사고 팔 때라든가 이럴 때 가끔씩 주고받을 때가 있어. 근데 그 1억이라는 걸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주고받지는 않잖아. 우리가 수표 한 장으로 주고받지 그걸 현찰로 이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1억과 1조도 우리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 1조 원이 얼마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하루에 100만원씩인가 하루에 1000만원씩인가 매일 써야 되는 돈? 1조 원이 하루에 1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를 매일 써야 되는 돈이래. 1000만원씩 270년이면 그러면 100만원씩이면 2700년이네. 그죠? 1조라는 돈이 하루에 100만원씩 2700년을 써야 되는 돈이야. 그렇게 많은 돈인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걷어다가 그걸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 만든 새끼들한테 쏟아 부으라고 결정했다? 그 책임자들 이거는 감옥 가야 될 문제예요. 그 돈을 만들어 놓든지 그 돈을 토해 놓든지 지네들 사재를 팔아서 물어내든지 아니면 감옥 가서 하루에 10,000원씩. 야, 그것도 전재영이가 하루에 400만원짜리 노역을 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노역법 잘못됐어. 아니 무슨 3년 이내야 그런 새끼들한테 그 벌금을 그걸 야, 나 같은 사람은 강제로 가둬두고 하루에 일단 5만원밖에 안 준다며. 전재영이도 5만원씩 가. 지랄이야. 전재영이가 낼 벌금이 없다고 버티니까 2년 7개월에 다 떨어주기 위해서 하루에 400만원이라고 앉아가지고 벽 보고 있는 거라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주 지랄이야. 자, 하여간 얘기가 어디로 갔어? 표창원 발언 얘기는 안 나왔나? 자, 지금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될 게 표창원의 발언의 내용. 표창원의 발언 내용 전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백이라는 홍보 영상, 자백이라는 영화의 홍보 영상을 좀 찾아주세요. 자, 이 표창원 얘기는 뭐냐? 여러분, 표창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냐? 예. 잠깐만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전직 경찰서장, 제가 왜 지난주에 해줬던 거 있잖아요. 틀어드렸던 거. 전직 경찰서장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찰 행정의 문제점 비판한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말 논란이라고. 예. 표창원 잘생긴
경찰관 발언의 논란의 진실은 6일 아침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전날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할 때 스쿨폴리스 사태가 예견돼 있었다고 말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표 의원이 부산에서 일어난 스쿨폴리스와 고교생 간의 성관계 사건의 원인으로 남성 경찰관의 잘생긴 외모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프레시안 기자인 저는 표 의원의 질의를 다룬 기사에서 이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표 의원이 야당 소속 의원이어서 프레시안이 진보 언론이라서 봐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직접 표 의원과 황교안 총리 간의 질의응답에서 잘생긴 남자 경찰관의 외모에 고교생이 이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는 식의 주장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도 문제적인 발언을 잡아내지 못한 무능한 기자이거나 야당 의원이라고 봐주는 비윤리적인 기자가 되기 싫어서 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기자가 이해한 표 의원의 질의 취지는 스쿨폴리스 선발이나 운영이 실질보다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홍보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 외모 위주로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실한 운영이 낳은 사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표 의원과 황 총리 간의 문답 전문입니다. 표창원,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은폐됐던 사실 알고 있나?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고 있나?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 담당 경찰관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경찰관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 표창원,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말인데 저희들의 분석은 다르다. 대통령의 4대 악 척결 공약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 악 중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인지도와 호감도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 있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결국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다.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 점수다. 홍보를 잘하면 기사에 보도되면 7점, 그런데 주요 범인 검거는 5점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의원의 평가는 과대하다. 이러면서 표창원 의원한테 반론을 제시한 거야. 그러자 이걸 가지고 조중동이 남자 경찰관의 잘생긴 외모를 비판했다고 표창원을 씹은 거 아니야. 6일 오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발언은 홍보 실적에 집착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이 외모 지상주의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한 게 문제라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외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끼들! 이 또라이들의 특징이 그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조중동 또라이들의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예. 표 의원은 스쿨폴리스 선발 기준 자체가 인지도, 호감도 두 가지고 이는 청소년들이 해당 경찰관을 알고 있느냐, 좋아하느냐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그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경찰관의 외모를 강조하며 포스터를 붙이고 만남 이벤트를 하고 오빠한테 모든 문제를 물어봐 상담해줄게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하게 돼. 잠깐만 오빠한테 모든 문제를 물어봐 상담해줄게. 나 좀 보자! 그래, 우리 엄마들이 좀 할 얘기가 좀 많아? 이것들이 진짜.
진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홍보맨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맨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범죄 현장을 누비던 경찰관들이 스쿨 폴리스로 투입되기 전까지 받는 교육은 상담 교육을 포함해 고작 일주일에 불과하다. 그의 말처럼 경찰이 일주일 만에 교육자, 상담가로 변할 수 없는 노릇인 반면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선거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공개된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꼬리를 잡힐 만한 발언은 금기다. 제한된 질의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서론본론 결론을 맞춰 말할 수 없을 테지만 말하던 문장을 완전히 마치지도 않고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실수일지도 모른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마침표였겠지만 언론은 쉼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여학교에 잘생긴 남자 경찰관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지. 하지만 선거제 민주주의의 주요 행위자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면 이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언론이다. 국회의원의 말꼬리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본령이라고 여겨진다. 글을 마치며 이 칼럼의 분류 카테고리를 정치로 해야 될지 미디어로 해야 될지 잠시 망설인다. 어서와. 자, 이렇게 해서 표창원 발언의 핵심. 문제는요, 이게 표창원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전부 다 누가 얘기한 거냐? 전직 경찰서장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경찰이 홍보쇼 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왜 지난 봄인가 작년인가 무슨 여자 경찰이 바다에 뛰어들려는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 사진 그걸 미담이라고 막 홍보했잖아. 근데 어떤 날카로운 네티즌이 한 줄을 댓글을 달았지. 사진 찍은 놈은 누구냐. 여자 경찰이 아저씨를 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꼭 끌어안았다라는 그 사진을 보고 네티즌이 날카롭게 댓글을 다른 거야. 사진 찍은 놈은 누구냐. 그래서 밝혀졌어. 그게 그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자 경찰이었다. 그 밑에 그 네티즌이 또 댓글을 달았지. 그 힘없는 여경한테 잡으라고 하고 싶디? 힘없는 여경한테 잡으라고 그러고 지는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그 홍보쇼의 그 실체야. 왜 이런 쇼를 하나 했더니 박근혜가 홍보를 잘해서 언론에 나면 7점을 주고 범인 잡으면 5점을 줬대.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 거야 나라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게요 옛날에 박정희 땐 군인과 경찰을 미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지 113 수사본부 그 수사반장 따다다다단 이러면서 계속 수사반장 이거 그 다음에 전후 경찰과 군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게 독재 정권의 특징이야. 그래서 또 이 경찰들을 그런 식으로 또 애용을 하다가 걸린 거지. 홍보가 왜 검거보다 점수가 더 높냐고. 미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강력 범죄가 줄을 잇는 거야. 왜? 범인 잡으면 뭐 하냐고. 사진 잘 찍어서 SNS에 좋아요 많이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 강력 범죄가 많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자백 홍보 영상 안 왔나봐. 다음 이야기는 요 얘기했고, 자,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뉴스 고마워요. 자백 그거 왔어.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요즘에 비가 오니까 특히 이제 막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그냥 재난 문자가 받아보신 분
호우주의보라고, 호우경보주의보, 재난 문자가 막, 띵띵 막 자다 말고 밤새도록 오고 난리가 났어. 와. 근데 꼭 와야 될 재난 문자가 안 온 거 아니야. 울산에서 어제 저녁 때, 예. 진도 5.0, 진도 5.0의 강진. 이게 78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했을 때 5번째로 심한 강진이었대. 5.0 정도면요. 사실 이게 만약에 도시에서, 만약 원전에서 5.0이면 금가. 심각한 문제 벌어지는 수준이야. 뭐 6.5까지를 우리나라 원전이 버틸 수 있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안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5.0이 바로 원전에서 일어났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불과 울산에서 5km 밖에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문자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울산 지역에 그 부산에서는 그 뭐 80층인가 40층짜리 아파트가 훌렁훌렁 했다며. 근데 문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안 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는 별거 아니다. 이번 지진이 별거 아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지진이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축소하고 있어. 아니 비 온다고 그렇게 그 집중호우 경보는 그렇게 해댄 정부가 온 국민을 이게 서울까지 예민한 사람들 느꼈다는 거 아니야, 그 지진을.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보가 없었어. 진도가 5.0인데 이 5.0은 굉장히 큰 강진이에요. 그 지금 울산 여기 막 그 아스팔트들 금쩍쩍 가 있잖아. 그런 강진인데 정작 필요할 때 재난 문자가 안 왔다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의 재난예방센터에서 지진은 뭐 재난 예보를 보낸 적이 없고 뭐 관측을 미리 예측하지도 못했을 수 있지. 뭐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능해서 몰라서 미리 알지 못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지 못한 게 아니라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 12개의 원전, 지금 이게 5km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울산 앞바다 5km야. 5k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예. 후쿠시마 때도 그때 꽤 몇십 킬로인가 한참 바깥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쓰나미로 사고가 난 거였잖아. 예. 아, 52km? 52km면, 솔직히 해서 52km도 가까운 거지. 예? 52km도 가까운 거라고. 예. 52km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다면, 이거 조금만, 숨 한 번만 쉬면, 내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지진으로 따졌을 때 그 52km면 엄청 가까운 거리라고. 서울하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수원 거리 정도 되나? 52km면? 예. 그게 무지 가까운, 중요한 건 거기서 5.0이라는 강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52km 앞에서 5.0의 강진이 벌어졌다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 쓰나미 일어나는 강진에,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지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6.0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센 8.0인가 났잖아. 예. 원래는 강진이 오고 나중에 적은 여진이 오는 게 원래 지진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 지진은 처음에 뭐 5.0 정도인가 6.0인가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강도 7이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진도 7이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건물들 다 무너지는 건데 나중에 더 센 강진이 왔어. 그래서 일반적인 지진하고 다른 움직임이 왔잖아. 근데 이게 울산에서 52km 밖에서 5.0의 강진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무엇보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뭐가 있어? 원전이 몇 개? 12개.
그 원전이 12개나 있는 나라, 그 동해안이야. 거기다 이번에 부산에서 그 신고리 원전 5, 6호인가 또 만들기로 했잖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요, 예, 원자력 발전소는 그 건설하는 입지 조건의 제1이 뭐냐? 집안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 원전을 건설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집안이 안정되어 있어서 지진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지진이 일어나면 소위 연료봉에 금이 가고 바로 방사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짓는 첫 번째 조건이 안정된 집안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동해안은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죠. 제7광구. 제7광구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동남쪽에 있는 제7광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석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신생대란 얘기야. 신생대의 특징이 뭐냐? 지진대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동남해안이 안정지형이 아니에요. 집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무려 12개의 원전을 지어놓고 지금 또 짓겠다는 거야. 예.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아니 오늘 아침에도 무슨 서울대 출신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그 지금 지진이 계속 해마다 지진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강도도 점점 세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란 여자가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원래 그렇다고. 옛날엔 관측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관측해서 늘어난 거라고. 아,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강진을 수도권에서 느낄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지진이에요. 전국적인 규모의 영향을 미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과연 이런 5.0 지진이 다음에 만약에 6.0, 7.0 온다면 거기 12개 원전 어떡할 거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일부러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점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서 지금 태평양 쑥대밭 됐냐?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게 문제예요. 권력에게 너무나 충실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나중에 지진 강진 나면 그 여자 교수 책임질 건가? 옥시 사태 봐봐. 그 팔아먹은 재벌 회장은 구속 안 됐어. 교수가 구속됐잖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가습기 첨가제 논란. 거기 그 기업가들 중에 누가 구속됐어? 전 옥시 대표 걔 구속 안 됐어. 누가 구속됐어? 교수가 구속됐어. 내 말이 맞잖아. 우리나라 교수들이 지금 이 문제를 자기가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5.0 강진이 52km까지 가까이 왔다. 다음에 이게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원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 들어봤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문가들은 원래 가령 위험성이 1이야.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나중에 자기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야, 이거 봐. 이 사람 종북이니? 이 사람 종북 아니지? 어이 옹기무띠 언제 펜까지 달았어? 이렇게 펜까지 달고 이 사람 종북 아니지? 어디 갔어 아까? 종북. 야, 너는 언제 펜딱지 달았는데? 야, 궁금하다 야. 내가 이 원전 얘기하니까 종북임? 이 사람 종북 아니지? 이거 봐봐. 그지? 지금 이제 요원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요원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니까 종북이래.
야, 국민의 안전을, 저 새끼들이 진짜 종북이야. 어? 원전에 만약에 지진 피해를 당하면 그 경북과 우리나라의 동남권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를 겪으니까, 그러니까 대책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종북이래. 야, 김정은이가 언제 우리나라 동남권 국민들한테 관심 있었어? 아, 저 새끼들, 너 김정은이냐? 웃긴 새끼네, 진짜. 어? 아니, 울산, 부산, 동남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니까 나더러 종북이라니. 너 김정은이야, 임마? 아니, 김정은이 우상화를 감히 우리 채팅창에서 지랄 연병. 저 새끼가 진짜 빨갱이야, 저거. 어?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의 동남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냐고. 뻑하면 미사일 쏜다고 협박한 놈이. 어디다 대고 종북이래. 너 법정에서 만나. 너 죽었어, 이제. 용서하지 않겠어. 자, 좌우지간. 지금 우리나라의 동북 해안에, 아니, 그러니까 동쪽 해안, 동남 해안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있어. 그런데 지금 지진이 울산에서 52km 앞에까지 와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다음에 조금만, 이게 생각해봐. 점점 서쪽으로 오고 있잖아. 어? 점점 서쪽으로 오고 있잖아.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 진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정상적인 전문가라면 이 지진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보수적으로 위험성이 1일지라도 100에 맞게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전문가야. 자기에게 지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이면 100이라고, 100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전문가란 것들이 아무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반대로 구제역 봐봐.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는 한 마리만 발생했는데 나머지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고 인근 몇 킬로의 돼지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있잖아. 그게 보수적 조치라는 거예요. 위험이 1인데 100, 1000만큼 대비하는 거. 최상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안전을 위해서 무리할 정도로 안전을 추구하는 걸 보수적 정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한 마리가 한 번의 위험이지만 만약에 5.0 강진이 울산에 혹은 원전에 터진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해야지. 그게 전문가지. 아, 내가 이상한 거야? 어? 아니, 이게 왜 종북이야? 어? 이게 왜 종북이냐고. 아, 도대체 대한민국, 하긴 대한민국 국정원에게는 김정은이 영웅이지. 김정은이 없으면 박근혜가 벌써 좆됐지. 안 그래? 적당할 때 김정은이가 짱가처럼 나타나서 박근혜를 구해주니까 니들한테는 김정은이 영웅인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홍어조시야. 지랄이 창궐을 했어. 아, 나 오늘 우아하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이번에 이 사드 배치, 경북 7곡 주민들 이런 걸 보고 날벼락이라고 그래. 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경북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뽑아주고, 어? 박근혜한테 충성을 얼마나 다해왔어. 박근혜 가문에게. 그랬던 경북에게 그 아버지가 한 짓은 뭐냐. 아, 또 누가 또 찾아오고 이래. 아우. 예.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박정희가 경북에다가 구미 섬유 전자단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뭐가 생겼는지 알아? 화학공단. 그래서요, 그 구미에 불산 유출 알죠? 지난번에 불산 유출 사태, 그거 대선 있기 얼마 전이었잖아. 2012년. 그런데 언론에서 조용히 묻고 갔잖아. 불산이 그게 사람을 녹이는 그 치명적인 약품이야. 근데 불산이 유출이 됐어. 그래갖고 그 인근에 막 난리가 났었어. 인근에 그 주민들은 막 불만이 많은데 언론에서 조용히 묻었잖아.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황산 유출도 있었어. 그지? 2012년에 불산 유출이 근처에 2번인가 있었고요. 이 황산 유출도 있었어. 예, 며칠 전에.
그죠? 고려아연? 그거 어디였어? 그 고려아연 이것도 있었는데, 그런 그 위험한 황산이나 불산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공장이 어디에 집중돼 있냐? 경북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경북 이 지역에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들, 그 진짜 사람 사는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공장들이 되게 많이 위치해 있는 거야. 그게 박정희의 은공이잖아. 박정희 전두환의 은공으로 거기에 그런 공장이 생겨서 지금 주민들은 잘 몰라 그게 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은 잘 몰라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있는지. 그런데다가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에서 이제 그런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 이제 이 화학물질을 전부 다 기계에서 기계로 옮긴단 말이야. 근데 기계에서 기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뭐 찌꺼기가 쌓인다든가 이러면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비싼 돈을 받고 완벽한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완전히 그 화학물질을 전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화학공장들의 특징이 뭐냐? 그 위험한 일을 하청을 줘. 그럼 하청업체 직원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사 풀고 못 빼. 그러니까 지가 불산을 만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가는 거야. 안전장비도 없이. 그래갖고 황산이 유출돼가지고 요 며칠 전에 울산인가 어디에서 8명인가 화상을 입었는데, 황산이 대구 황산 테러 사건, 황산이 몸에 부어지면 체내에 있는 수분하고 결합해서 녹아내리는 거야. 그게 황산이야. 근데 그런 황산이라는 그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데 무자격 그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왜? 인건비 아끼려고. 인건비 아끼려고. 자, 그런 일을 계속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이 경북이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왔어. 그 다음에 소위 옛날에 부산 페놀 사태, 그것도 왜 그런 거야? 전자제품의 부품들에서는 뭐가 나와? 그런 발암물질이 나와. 이 전자 부품들에서 발암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무슨 섬유 공장에 그 옛날에 염색하고 이랬던 거, 염색하고 이 가방이나 섬유 가발 이런 데에 쓰는 화학물질들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흘렀어? 낙동강으로 흘러간 거야. 그래서 낙동강으로 흘러간 그 화학물질들이 어디에 가서? 부산에 가서 부산 식수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게 페놀 사태야.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원인이 뭐냐? 경북 지역에다가 박정희가 공장을 지어서 그게 부산에서 좆된 사건이야. 그 페놀 사건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페놀 사태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10년 지나서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명박이 뭐 했어? 4대 강한다고 다 뒤집은 거야. 그래서 그 박정희 때부터 쌓인 발암물질들이 몽땅 떠오른 거야. 그래서 부산 지역의 취수원을 따로 분리했잖아. 부산 지역에 취수원을 분리를 했어. 근데 거기도 별로 안전하지 않대요. 그 부산 지역의 취수원도 안전하지 않대.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 그러자 경주의 지자체장과 경주 시민들이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방사능,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이제 그 프랑스에서 무슨 드럼통에다가 넣고 무슨 물질로 뭐 가둬서 방사능을 막는 장치를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갖고 갖고 왔는데 옆에 서 있으면 죽어.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 가서 무슨 드럼통 안에 특수 물질을 넣고 그 안에다가 폐연료를 넣어갖고 온대. 그게 제철이야. 연료 제철이를 해갖고 오는 건데, 그래봤자 열은 안 나도, 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지만 방사능 때문에 그 옆에 서 있으면 죽는데요. 그런 방사능 폐기물들을 몇 드럼통을 갖다가 이제 쟁여놓는 곳이 뭐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야. 근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각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이 반대를 했어.
근데 경주 시민들이 그 서명을 했잖아. 우리 동네로 달라.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다가 를 갖고 오는 대신 자기네들에게 복지 예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서명을 해갖고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 거야. 그게 경주 방패장이야. 근데 그 경주 방패장 지하가 안정지반이 아니라 지금 방패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하수로 지금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지금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참아온 경북 주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항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에드벌룬 풍선을 딱 띄우더니 공항을 안 주겠다 그러면서 배신을 했어. 그러더니 막 그걸로 끝나질 않고 야, 이 얘기하니까 막 추천하고 난리가 났어. 너나 해 새끼야. 그러더니만 이번에 사드를 떡하니 선물로 이야, 이 경북 지역에다가 공항 지어준다고 쌩을 까가지고 이제 뻥을 까가지고 표를 딱 챙기시더니 공항을 못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없던 얘기로 입을 딱 닫고 입만 닫고 가면 된대. 대신 선물로 사드를 딱. 근데 사드 뭐 몇 킬로 전방에서는 그냥 생명이 위독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그 일대 땅값이 그냥 쑥대밭이 된다는 걸 딱. 야, 경북 주민들은 천사들만 사나봐. 아유, 수도권에서 일해봐. 수도권에서 힘도 못 꾸지. 경북 칠곡 주민들이 그 만만해 보인 거야 박근혜한테는. 자기를 영원히 왕팬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죽으라면 죽을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경북 칠곡 주민 여러분들이 숨겨진 힘을 보여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볼게요. 내가 이러니까 쟤네가 살을 쓰고 싶을 것 같아. 그지? 좀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국정원이 꽤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붙일지. 거기 CCTV가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막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종수예요. 한종수. 네. 한준식이고요. 이거 일단 끄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카메라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신술을 하게 되죠. 저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 무슨 초상권 침해가 있어요? 원장님 계실 때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권세훈 원장 시절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교로 가고 따라서 그걸 리아해야 되는데 리아를 한 번도 들어보냐? 국정원에서 세팅을 사전에 하는 겁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예. 최승호 PD가 최승호 감독으로 데뷔하는, 예. 최승호 PD가 지금 최승호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 예. 자백.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예.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 영화예요. 예. 그래서 최승호 PD가 발로 뛴, 예. 이 자백이라는 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파파이스에 최승호 PD가 나와서 중간중간 영상을 보여준 게 있대요. 예, 그거
좀 찾아서 함께 봐주시고요. 예, 이거 뭔데요? PC방 목사 간첩 언론 플레이 거짓말까지. 국회에 대놓고 거짓말, 국정원의 과도한 일탈, 윤리 내팽개치고 PC방 목사 간첩 언론 플레이에 거짓말까지. 요거는 월요일날 나온 기사네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10일 창설 55주년을 계기로 원훈과 엠블렘을 바꾸면서 직원 윤리 헌장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정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의 테러 위협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자 국회 정보위에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정원이 PC방 간첩 검거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린 것으로. 지난번에 그 PC방 간첩 수상하다 그랬던 거. 그치? 내가 그 PC방 간첩 그 사건 좀 수상하다 그랬잖아. 일부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국정원이 정보위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사례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직원 윤리 헌장을 폐기하고 직원 헌장으로 교체. 국정원은 지난 6월 10일 창설 55주년을 맞이해 원훈과 문장을 소리 없이 교체했다. 국정원 6월 10일까지 6월 10일 금요일부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새 원훈과 엠블럼을 사용했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아서 언론에서 모르자 13일 일부 언론에게 교체 사실을 알렸다. 7년 만에 교체된 새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자와 영광을 위하여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새 원훈으로 채택하고, 그러니까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일베라는 그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댓글질을 하겠다라는 이 뜻을 밝혔던 거죠. 예. 이 원훈석 제망식을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사용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으로 바꾼 바 있다. 당시 안기부 엠블럼도 국정원 엠블럼으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18년 만에 교체된 새 엠블럼은 태극 문양 안에 횃불을 넣고 그 주변에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모습을 주몽 찍냐! 칼을 차, 칼을! 칼을 차고 다녀! 진짜 쪽팔려가지고 진짜! 삼국지를 찍든가! 주몽을 찍어! 청룡, 백호! 나 진짜! 화를 쏴, 화를! 너네 미드 그거 보지, 뭐, 크로운가 뭔가 화살 쏘고 다니는 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 되자 드론이 날아다닌대요. 나 진짜, 횃불, 태극과 횃불은 국정원의 숙명과 의지를, 청룡과 백호는 국정원의 소임을 각각 형상화한 것이라고, 국정원.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아이고, 너네 맨날 댓글 달면서 웹툰 봤지? 댓글 달면서 맨 웹툰 봤지? 새끼들 진짜. 기존 엠블럼은 나침반 모양 안에 횃불이 위치한 것으로 대국민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창설 55주년을 계기로 기존의 직원 윤리 헌장을 소리 없이 폐기하고 새로운 직원 헌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직원 윤리 헌장은 6개 항의 행동 강령으로 돼 있었으나 새 직원 헌장은 4개 항의 행동 강령으로 돼 있다. 새 직원 헌장과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조국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하나, 국가와 국민의 위안을 생각하며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왜? 뭐 여론 조작하겠다 이런 거 아니지? 하나,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다. 뭐 댓글 쓰는 임무? 하나, 국가정보기관 요원으로서의 신의와 명예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악플을 달았구나. 하나, 보안을 목숨같이 여기고 직무상 비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그래서 개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는. 야, 니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김대중 정부의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품 공작 같은 정치 공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고심했다. 이에 작지만 강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취지에 맞춰 정치 개입 관련 5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력을 11.2% 감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행동 양식과 활동 규범을 담은 전문 및 6개 항의 직원윤리헌장을 처음 제정했다. 직원윤리헌장이 제정된 것은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국정원 누리집과 직원들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게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럼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로 바뀌었구나. 이거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거는 뭔데?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가 강조된 거고, 요거는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한마디로 앞잡이가 되라. 뭐 이런 강조를 한 그 지점이 달라진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하며, 이거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거를 앞부분에다 갖다 붙여서 정의와 진리 편을 논점을 흐리면서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로 바꾼 거구만.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유한다.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유한다가 빠졌네. 그렇지.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유해야 되는 임무를 빼야지 지금 저 댓글질을 하지. 그지? 이거 중요한 건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유하는 건데, 얘네들 봐봐.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며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논조가 생각하며야.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유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 아니야. 그다음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가 옛날에 이제 김대중 때 만들어진 국정원의 모토인데,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다. 그 임무가 뭐냐고. 댓글?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 증진이 또 빠졌어. 국가의 안전과 국익 증진이 빠졌네. 그지? 그 다음에 개인의 명예를 잃는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요게 이제 김대중 때 개인의 명예를 잃는 게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이다. 근데 국가의 정보기관 요원으로서의 신의와 명예를 지킨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명예를 우선시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보안을 목숨같이 여기고 직무상 비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직원으로서 국정원의 댓글질을 절대 바깥에 누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동료애로 화합하고 평생 직원으로서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알고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느낌이 다를까? 보안을 목숨같이 여기고 직무상 비밀은 끝까지 엄수한다가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국가 안전, 그 다음에 국익 증진 이런 게 빠지니까 이런 게 빠지고 나서 국가정보기관 요원으로서 신의와 명예를 지켜라.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라. 이렇게 내용이 달라져. 동료애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자른다는 얘기지.
행동 강령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명칭에서 윤리가 빠진 점과 기존의 6개 행동 강령 중에서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제1항이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정의와 진리는 개나 줘버려! 그거죠. 국정원 모토예요. 정의와 진리는 개나 줘버려! 예. 국정원은 지난 6월 13일 원훈과 엠블럼 교체 사실만 고지했을 뿐 직원 윤리 헌장 교체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소리 없이 윤리 헌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윤리 헌장 폐기에 대해서 원내에서도 정보기관에 윤리를 강조하고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설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정보기관에 윤리를 강조하고 정의와 진리 편에 설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어울리지. 이게 왜 어울리지 않는 거야? 윤리, 정의, 진리는 개나 줘버려! 이거구만. 직원 헌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사무실에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직원 윤리 헌장이 붙어있는데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마저 팽개침은 이제 불의와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이 일이 벌어져도 더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발 이게 사례 1이었어. 사례 2. 어메씨 엄청 기네 씨. 사례 2. IS 살생부 명단 공개 책임 언론에 전가하려고 거짓말까지. 지난번에 왜 테러 대상자라고 이거 언론에 공개했던 거. 국정원은 지난 6월 17일 테러 단체가 국내 미군 공군 시설 및 우리 국민 한 사람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 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보도 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아이슬 주한 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 테러 대상 지목이라는 보도 자료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슬은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인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를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나토 공군기지 77개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며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고 테러를 선동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오산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 지도와 상수의 좌표 홈페이지가 공개됐으며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 이메일뿐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됐음. 문제는 국정원이 해커 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 즉 이런 얘네들의 테러 위협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UCC가 공개한 살생부에 오른 개인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올려 이름,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한 것이다. 국정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19일 일요일 일부 언론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개인정보 공개가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19일 보도자료를 누리집에서 돌연 삭제했다. 그리고 20일 아침에 원래 4쪽짜리 보도자료에 첨부된 아이슬 해커 조직이 유포한 테러 선동 자료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을 삭제한 채 2쪽짜리 보도자료를 등록일을 19일로 소급해서 복원해 놓았다. 그런 가운데 6월 20일 국회 정보위가 소집되었다. 문제는 국정원이 살생부에 오른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에 대해 대한 책임을 언론에 전가한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자기들은 인적사항을 안 밝혔는데 언론이 찾아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테러 관련해서는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IS나 테러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테러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어떻게 하냐는 질의에 테러 대상이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미국 올랜도 사건 등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발표해야 한다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이 찾아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이 찾아냈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국정원은 명단 공개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필자가 19일 다운로드받은 원래 4쪽짜리 보도자료에는 텔레그램상 살해명단 유포라는 친절한 사진 설명과 함께 일부 명단이 실려있는데
한국인 명단은 뉴질랜드와 스웨덴 국적인 사이에 있다. 필자가 6월 20일 테러 위험을 과장한 국정원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원래 보도자료를 기사에 실지 않았는데 국정원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유, 이걸 또 떡하니 이렇게. 네. 사례 3. PC방 목사 간첩은 국정원 언론 플레이 의혹. PC방 간첩 체포 사실을 맨 먼저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7월 2일자인 인터넷판 2일 새벽 2시 30분 북의 정세보고 PC방 간첩 체포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간첩 혐의로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공공장소인 PC방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다가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검거 동영상을 보여주며 브리핑한 내용을 복수의 정보위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었다. PC방 간첩 증거는 이미 지난 5월 체포 당시 YTN이 보도했지만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제는 중앙일보 보도에 이은 연합뉴스 기사였다. 연합뉴스는 2일 오전 PC방 간첩은 현직 목사, 탈북 지원 활동으로 위장, 종합 기사를 내보냈다. 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체포한 간첩 혐의자는 현직 목사로 탈북자 구명운동을 한다면서 주위를 속여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남성은 보수 성향의 목사로 활동하는 척하면서 주위의 의심을 피했으며 국내 정세를 담은 보고를 USB에 담아 수시로 PC방에서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역시 전날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취재원이 정보위원이 아니라 공안당국 관계자였다는 점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들은 내용, 이것도 함부로 발설을 못하게 해. 정보위에서 다뤄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발설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걸 지금 공안당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에서 이걸 뿌렸다는 얘기야.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이 지난 5월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체포한 남성은 탈북지원 운동가를 사칭한 목사인 것으로 최근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가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동영상을 보여주며 간첩 혐의자 검거 사실을 보고했지만 신원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정보위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는 정보위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국정원은 보고 내용이 대부분 비밀이어서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교섭단체 간사들이 공개하기로 합의한 내용만 언론에 발표할 수 있다. 뉴스원에 따르면 국정원 출신 더민주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회의한 내용을 공개하려면 미리 간사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보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어나갔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보위를 문 걸어 잠그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요. 한마디로 국정원이 언풀질하다가 걸렸다는 거지. 증거를 남겼다는 얘기야. 이 국정원이 진짜 3년 안에 해체될 것 같아. 이러다가 혹시 뭐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정원 해체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야? 야, 공약 훔치지 마라. 그거 야당 거다. 국정원 해체 이거를 니네가 또 박근혜가 공약 훔치듯이 또 훔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예, 방송 내용이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한 3일에 한번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하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아유, 또 오늘도 또 그걸 못 받았다. 불타는 10미닛. 예.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2,774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 3,700명이 넘게 보던데 1,000명은 그냥 튀었네? 오늘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녹색 설사가 흥건한 이불을 그냥 밤새 빨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아우, 내가 그때 망치부인 생방송 중에, 그걸 뭐야, 저 추천을 했어야지. 그리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빨리 저 해지기 전에 얼른, 12시가 오기 전에 빨리 추천들 하시고요. 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9,999개까지는 못 본 척 리액션 나갑니다. 예, 10,000개는 확실한 리액션 나가요. 블랙 김영란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못 본 척 리액션 이해해 주시고요. 아유, 못 본 척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후원 안 할래.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면. 그리고 저 펜딱지 단 다음에 헛소리 하다가 걸리면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안다는 게 나아. 이 펜딱지를 달았으면 충성을 하든가. 충성을 안 할 거면 달질 말든가. 예.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비고님은 요즘에 버전 올라오고 있나요? 예, 여비고님 버전은 댓글이 채팅창에 같이 올라오고, 참세상님은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풍행국님은 소리 중심으로 나가죠. 그리고 요즘에 아프리카에 그 라디오 버전이 생겼대요.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이제 그 이어폰으로 라디오 버전을 들으실 수 있대요. 이제 이어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퇴당하는 그런 불상사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가 막 이러고 채팅하던 그런 슬픈 기억은 이제 옛 추억이 될 듯해요. 얼른 아이폰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강인한 투쟁을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미련하게 버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막 못 보게 하셔가지고 강제 휴가를 주셨어요. 근데 강제 휴가를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정말 날마다 막 그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막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3일에 한 번 하니까 더 잘 보여. 얘네들이 뭘 가렸는지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많이 흡족하지 못하실 텐데, 제가 살아야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치를 거 아니야. 어떤 분이 나한테 원망하는 문자를 보냈어. 이러다 대선 치르기 전에 죽겠다. 이건 염려가 아니야.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야. 대선 치르기 전에 죽겠다라고 막 그 나를 원망하는 거야.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마음 상했어. 진짜 빈정 상했어.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후원을 못해서 미안해.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꿈을 처음 발표할 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놀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겠냐?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꿈이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다 하는 건 안 했어요. 남들이 다 A를 하면 전 혼자 B를 가는 그런 좀 약간 그 망개구리 정신이 있었는데요. 그게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럴수록 저는 왠지 끌리더라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지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면 된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까짓 거 기적을 만들면서 가자.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들의 절망이 싹 텄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방송은 7월 10일 저녁 8시 7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두세 주만 참어. 그럼 곧 나을 것 같아요. 급한 장마만 가면 제가 번쩍 나르는 망치가 돼서 돌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너네 나한테 사술 쓰지 마. 나한테 너네 무슨 저주 보내면 100배 1000배로 돌아간대. 내 위장에 빵꾸 나라고 주문 외운 너네들 니네 위장 폭발한다. 이제 두고 봐라.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